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집값이 LA 한인타운의 경우 3월에 반짝 상승 후에 주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상승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라스베가스에서요, 이 방문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전만큼 돈을 잘 따지 못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루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멕시코에서는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한 남성이 살아있는 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저도 끔찍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다 전해드리겠고요. 한편 이 종합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 60세 이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인지 능력 그리고 기억력 등등에 있어서 많이 달랐다 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는 오늘 이제 보너스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완벽한 4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먼저 속보 몇 가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비행기 여행객이 약 9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해인 2019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보다 오히려 30만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항공편 여행 수요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 보상 심리까지 조금 더 더해져서 이 당분간 여행 수요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남가주 지역에 천연가스 요금 폭등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태를 제가 이제 보도해드린 바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가주 가스 컴퍼니에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 소칼가스라고 하죠. 이 회사는 지금도 최대 $500의 보조금을 여전히 신청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준비한 보조금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2023 회계년도 지원기금 규모는 $60억 인데 이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지원금 수준인 $40억 대비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입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600만 규모의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500, 약 10,000여 가구 이상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금의 절반인 한 $300만 정도는 아직도 그 지원금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라고 오히려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청 자격 알려드립니다.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연소득 $4770 이하면 되고요. 2인 가구는요, 연소득 $54,930면 됩니다. 3인 가구는 연소득 $69,090 이하, 4인 가구는 연소득 $83,250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가주 가스 컴퍼니 웹사이트 아래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작게 해서 영상을 보실 때는 그 화면 아래 나타나는 그 더보기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more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거를 살짝 터치하시면 쭉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이 컨텐츠가 쭉 나타나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이 웹사이트 주소가 좀 기니까 거기다가 좀 제가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편하게는요, 한국어로 전화 걸어서 그냥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작 알려주지 하시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한국어 전화번호 있습니다. 1800-427-0471로 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 외우기는 쉽진 않아요. 800-427-0471로 하시면 되는데 이 번호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함께 남겨놓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또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그 이자율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물가지수가 전달보다도 더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는 4 내지 5%에 갇힌 채 지금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에 이자율을 좀 동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예상이 결국은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 또 할 거다라는 그런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자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집값의 인상이나 인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 주택가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LA 한인타운만 좀 따로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 전국적인 추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LA 한인타운 주택 거래는 3월 반짝 반등에 이어서 다시 둔화로 돌아섰습니다. 전달보다 LA 한인타운의 주택 거래량은 10% 감소했습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해도 35%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4월 한 달간 매매된 LA 한인타운의 주택 수는 67채로 여전히 100채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달의 77채와 비교한다면 13% 적은 것입니다. 단독주택, 콘도, 임대용, 주택 등등 이렇게 분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모두 전달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부동산 업계는 3월과 4월 이 모기지 이자 변동성의 확대와 또 금융 불안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다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첨부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인들이요, LA 한인타운 내 집을 사지 않으려는 심리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숫자보다는 트렌드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LA 한인타운에 살면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LA 한인타운 가면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꼭 굳이 영어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켓도 가깝죠. 한국 식당도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편리한 점이 많죠. 각종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 30년 전만 해도 한인타운에 살면 그런 여러 가지로 이 편리한 점을 많이 누렸고 또 그게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민 연수가 조금 오래되면서 차츰 외곽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더 커지고 특히 한인타운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범죄 문제, 또 노숙자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딱히 좋지도 않은데 그런데 집값은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비전문가로서 그런 진단도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5월의 주택 거래 상황을 지켜보면 향후 시장을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며칠 지나면 5월달 집계가 나오겠죠. 자, 4월에 거래된 주택을 한인타운 유형별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거래수는 27채로 전달의 42채와 비교한다면 36%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가격은 생각보다 싸지도 않습니다. LA 한인타운 단독주택 중간 거래 가격은 176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14%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은 거래는 적고 어쩌고 해도 집을 사면 오르겠네,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거래된 주택의 중간 가격만 놓고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를 판단하는 건 사실 허수입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집값 변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퀘어 피트당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국식으로 본다면 요즘은 한국에도 평당 이런 건 안 하지만 몇 평 이런 거 안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옛날 한국식으로 본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야 이걸 이제 봐야 하는데 LA 한인타운 단독주택의 스퀘어 피트당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피트당 지금 가격은 843달러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한다면 11% 스퀘어 피트당 가격이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한인타운의 콘도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콘도는 전달에 19채보다 늘어난 27채가 거래됐습니다. 다만 1년 전 4월에 40채가 팔렸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 역시 하락한 수준입니다. LA 한인타운 콘도의 중간 가격은 64만 8,445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스퀘어 피트당 얼마냐? 그 평균 가격은 598달러로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8% 하락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만 봤는데요. 이번에는 미 전국적인 집값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한인타운과는 달리 2달 연속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끝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이 주택시장을 좀 짓누를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요, 지난 2월 0.2% 반등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직전까지 미국의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는데 그나마 살짝 이제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달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와 또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또 전달보다 각각 0.6% 그리고 0.5%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자율이 지금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 전국의 경우에 집값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올 하반기쯤 이자율이 만일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집값 상승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LA 한인타운 다르고 또 미 전국의 상황 다르고 뭐 뉴욕 다르고 샌프란시스코 다르고 애틀란타 다르고 다 다르듯이 사실 미국 내 각 도시별로 보면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원하는 그런 지역의 집값 변동을 보시려면 그 도시의 거래 현황을 따로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좀 더 추이를 보고요. 제가 집계가 되는 대로 레알뉴스에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70%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이 하반기 그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하반기 가격이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 등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이 변수가 물론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이 부분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폭을 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가격 상승 랠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제가 반감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죠.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극히 일부의 어떤 가상화폐는 반감기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에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희소성을 주어서 가격이 막 한없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좀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예로는 올해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 라이트코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라이트코인의 경우 올해 반감기가 예정됐다라는 그런 원인이 적용돼서인지 작년 3분기 그 저점을 비교한다면 지금 90% 가까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그런 겁니다. 자, 이를 샘플로 삼아 본다면 내년 반감기를 앞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아주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2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사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주에서는요, 한 살배기 아기가 차 안에서 9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사고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워싱턴주 퓨알롭시의 한 병원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키우고 있던 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가 이제 키우고 있던 아기는 아니었고요. 이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키우고 있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엄마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절대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아기는
이 사회복지사가 9시간 동안 일하는 그동안 차 안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출근하기 전에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뒤 자기가 또 키우는 다른 아이들을 학교나 이런 곳에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그러나 이 1살 아기가 다 내리지 않고 1살 아기가 유일하게 차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병원에 출근해서 그냥 혼자 내리고 문 잠그고 출근한 거예요. 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8시간 꼬박이라고 오후 5시쯤 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로 와서 차 문을 여는 순간 그때서야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날 바깥의 온도는 그렇게 더운 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주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보다는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보다는 훨씬 더 날씨가 좀 낮습니다. 밴쿠버 아래쪽이잖아요. 워싱턴주가 캐나다 밴쿠버 밑에 워싱턴주,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주, 오레곤주 밑에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되는데 당시 이 워싱턴주 이곳의 바깥 온도는 화씨로는 74도, 섭씨로는 23도 정도였습니다만은 차 안의 온도가 문제입니다. 차 안의 온도는 당시 최고 11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44도였다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요, 아기가 차 안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하는 사례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발생이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평균 38명의 15세 미만 어린아이가 뜨거운 차 안에서 사망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부분 여름에 물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명의 아이가 이 같은 사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 깜빡하는 사이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식하고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들 놀랬겠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사례입니까? 자, 혹시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게임하시다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 안 되네 하는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루머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돈 따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요, 이 블랙잭과 룰렛 등 주요 게임의 승률이 대폭 낮아진 데다가 최저 판돈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호텔이 그렇게 조작해 놓은 거예요. 조작이라고는요, 불법적인 조작 그런 건 아니고요. 룰을 좀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블랙잭의 경우 일반적으로 21점을 얻어서 승리를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21점을 얻어서 이길 승률이 3대 2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승률이 6대 5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6대 5로 낮아졌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승률이 3대 2일 때는요, 매 $10당 이기면 $15를 게임 고객이 승리 상금으로 받아갈 수 있지만 6대 5로 바뀌면 $10당 이길 때 받아가는 게 $12로 승리 상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승률의 변화도 변하지만 이겼을 때 내가 받아가는 돈의 평균 액수도 낮아지는 거예요. 질 때 팍팍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 블랙잭으로 고객들이 잃은 돈의 규모는 베가스에서 $10억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자, 최소 판돈도 기존에 $15였습니다만은 주말과 같이 게임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25에서 최고 $50까지 상향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잭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의 수도 일부 호텔 측에서는 슬그머니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한 테이블당 게임 참가자를 더 빡빡하게 늘리는 방법도 동원을 해서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절약하고요. 룰렛 게임의 승률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더블 제로 게임에서 요새는 트리플 제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고객이 이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카지노 입장에서는 트리플 제로를 추가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루머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게임 가능하시면 안 하시면 좋습니다만은 꼭 참고 일단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베가스 게임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뜬금없이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인 수가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발표한 이 교단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교단 소속 교인 수는 약 114만 명으로 교인 수가 한때 250만 명을 넘었던 2000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PCUSA의 교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교인은 물론 소속 교회 숫자가 동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PCUSA 소속 교회는 8,705곳으로 1년 사이 108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이 PCUSA에는 미국 한인 교회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단인데요. 최근 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을 많이 도입하면서 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에서는 PCUSA가 동성애 이슈 등등등에 대한 지나치게 진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이 교단 규모가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렸던 그 멕시코에서의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 이제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기름을 끓이던 그 가마솥 속에 개를 집어넣는, 그래서 죽이는 한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큰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소식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멕시코에서는 이게 지금 난리예요.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이 멕시코 안보장관은 어제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이 개 도살 사건, 개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학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안보장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8일쯤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에 정육점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에 있는 개 한 마리를 집어들고서 옆에 있는 솥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이 솥에는요,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이내 몇 초 만에 죽었습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만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그런데 정육점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는데요. 이후 이 영상은 SNS를 통해서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상은 곧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멕시코 안보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라며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체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하튼 멕시코의 이 오브라도르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직접 그렇게 분노하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동물 학대 문제에 있어서 관리가 좀 비교적 허술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한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에서 최고 6년의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더더욱이 엄정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곧 체포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듣기 좀 불편하셨던 뉴스 끝내고요. 첨단 기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MW가요, 운전자의 눈짓 한 번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BMW는 최근에 신형 5 시리즈 세단을 공개하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옆을 돌아보면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소위 고속도로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자율주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운전자가 변경할 차선 쪽의 사이드 미러를 딱 쳐다보면 운전대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 움직임 방향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물론 위험하게 그렇다고 차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차량 시스템에 장착된 이 센서가 이 직후 이제 옆 차선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또 접근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는 접근 차량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한 후에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BMW는 최대 시속 85마일까지도 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첨단 기술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 기분이 막 좋고 막 또 기다려지시고 또 살짝 흥분되시고 그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이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에 살짝 걱정도 함께 드는 그런 편이신가요? 자, 미국의 IT 기업 경영자와 과학자 350여 명이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심지어는 인류의 절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AI 기술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비영리단체 AI 안전센터 CAIS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AIS는 성명에서 AI로 인한 인류 절멸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절멸, 심각하게 말하면 인류 멸망, 이런 뜻인데,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우리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AI의 위험성을 핵무기와 신종 전염병,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같이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함께 공동 감시하고 공동 통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AI라는 기술도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뉴스에서 줄여서 많이 들으셨죠? 영어로는 줄여서 IAEA라고 하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그럼 AI를 인공지능 AI를 감시할 기구로는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국제원자력기구는 IAEA인데 그게 아니라 AI를 감시할 기구로는 저는 IAIA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International AI Agency. 감시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국제 AI 기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감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시 또는 반대적인 의미로 개발, 통제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모든 것 같이 하자라는 뜻에서 국제 AI 기구. 그래서 International AI Agency. 그래서 IAIA. 이름도 간결하고 좋잖아요.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기억력.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면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약 3.1년 늦추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3살 정도 더 어린 사람의 기억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브리검 병원의 이 조앤 맨슨 박사는 노인들은 인지와 기억력 보존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을 늘 찾고 있다라면서 이 종합 비타민이 건강한 식단이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제라는 면에서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는 60세 이상 3,500명을 대상으로 종합 비타민과 인지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으로 나눈 뒤에 인지 능력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과 1년 후에 사고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종합 비타민을 먹는 그룹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감퇴되는 속도가 3.1년 정도 늦추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경우에 상당수가 비타민 회사로부터 연구 기금을 받아서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 저는 항상 그 점을 생각하고 전해드립니다. 무조건 이 뉴스를 맹신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중요한 뉴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다소는 좀 조심스럽게 보너스 뉴스라고 그런 뉘앙스로 전해드린 겁니다. 보너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뉴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팩트라기보다는 참고자료. 자, 하지만 뇌 건강 전문가들은요, 뇌는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섭취가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 결과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하게 판매되는, 비싸지 않는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종합 비타민 잘 아시죠? 이 센츄럼 실버가 사용되었습니다. 센츄럼이라는 그 브랜드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버가 이제 6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좀 권유되고 있잖아요. 그 센츄럼 실버라는 종합 비타민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약 39%가 어떤 브랜드이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비타민류를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추가 섭취해 주는 건 중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언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활발한 댓글 등 소위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종합 4종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이 아니라 그때는 3종 세트. 이번에는 댓글까지 포함해서 종합 4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에게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